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기업의 인사로 동향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오늘도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떤 기업이 네. 뭔가 이례적인 조치를 한다. 이럴 때는 그 뒤에는 무슨 일이 반드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례적이라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그동안은 하지 않았던 거. 그렇죠. 아니면 뭔가 상식적으로도 좀 파격적인 거. 맞습니다.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밖에 짐작을 물론 뭐 못하는 거죠.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만큼 뭐 다른 뭐 반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네, 네. 대부분이 문제예요, 솔직히 말하면. 맞습니다. 오늘 신세계그룹에서 대표적인 그 이례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네. 이 일을 갖고 오셨는데 임원 인사가 많았죠. 네. 우선 시기가 되게 이례적이었고, 예, 그리고 그 규모가 이례적이었습니다. 예, 그 시기는 신세계그룹은 항상 그 사장단 인사를 12월 1일 날 하는 게 원래 정례적이었어요. 언제까지? 2021년까지. 예, 근데 이제 2021년도부터 보통 그때를 많은 재계에서는 뭐 지금 정용진 부회장, 그다음에 정유경 사장 네. 체제, 그러니까 신세계 백화점 쪽은 정유경, 네, 이마트 쪽은 정용진 부회장으로 이제 가르마를 타면서 신세계그룹 지배구조, 그리고 또 작년에 그 많은 지분까지 이명희 회장이 몰아주면서 예, 이제 2021년도부터 10월 인사를 했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재계에서는 이제 정용진 부회장의 본격적인 체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 되게 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랬죠. 그때 이후 그 전부터 정용진 부회장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사장으로 앉았고 또 정유경의 측근이라는 분들이 네. 인사에 등장을 했고 해서 이제는 이명희 회장이 완전히 물러나서 이 두 남매 체제로 신세계그룹은 진행되겠구나. 그렇죠. 그게 2021년 10월 인사였거든요. 예, 예. 그때부터 10월 인사가 정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갑자기 땡겨서. 9월 초 인사, 9월 인사로 한 달 가까이 빨라진 거니까 일단 시기가 이례적이었고 두 번째 규모가 이례적이었는데 일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예. 대부분의 많은 그룹들은 대폭적인 개혁보다는 안정화를 주로 꾀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그리고 안정화를 방어적인 태세로 가는데 이번에 신세계그룹은 대표이사의 40%를 교체를 했거든요. 40%. 40%. 10명 중 4명인데 세상에. 근데 그 40% 이제 통계적으로는 40%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90%를 바꿨다. 왜냐하면 신세계그룹의 대표 그 계열사가 신세계 백화점하고 이마트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 두 대표를 바꿨어요. 우선 신세계 대표이사는 신세계 센트럴시티 박주영 대표로 하면서 겸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겸직을 한 자리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신세계하고 신세계 센트럴시티 두 개를 통합 대표. 겸직이니까 겸직을 해버리고 그리고 새로 박주영 대표를 앉히고 기존에 있던 손 대표는 사실은 경질을 한 거죠. 아직 그렇죠. 왜냐하면 임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예. 두 번째는 이마트 대표인데 이마트 대표는 작년에도 이마트 대표를 경질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작년에도 예. 이 사람은 강 대표는 정용진 부회장의 사람들 해가지고 지켰거든요. 근데 아직 그리고 임기가 남았어요, 주총에서. 예. 근데 이분도 이마트 출신이 아니라 또 조선호텔 리조트 대표인 한창 대표로 바꿨는데 여기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 24 오프라인 유통 모두를 겸직을 시킵니다. 이 말은 나머지 두 자리는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네요. 한 자리는 경지를 시켜버리고 예. 두 자리는 아예 없애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사장 5명을 2명으로 줄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파격이고 그러네요. 엄청난 경질입니다. 예. 그리고 이석구 대표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올드맨이죠. 49년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올드맨을 불러들였다. 그러니까 기존의 새로운 뉴페이스들은 다 몰아내고 올드맨을 불러들였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명동 대표, 송현석 대표, 신세계푸드를 앉혔는데 말은 40%지만 제가 볼 때는 한 7, 80% 이상은 바꾼 거다. 예. 그러니까 신세계그룹의 거의 대표 상징하는 대표들은 다 바꿨다.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특히 이번 인사에는 이명희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인사를 진두지휘했다 그러던데 네. 이 배경이 뭡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는데,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에 10월 인사로 바뀌면서 그 당시 재계에서는 이제 신세계그룹은 이명희 회장은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됐다고 완전 세대 했잖아요. 교체됐고 네. 김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사장 체제로 완전히 이제 가고 이명희 회장은 말 그대로 빠져서 뭐 별 관여를 안 할 것 같다라는 게 당연했는데 그렇죠. 이번 인사를 보면 제가 아까 이석구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다 이명희 그리고 특히 그 박주영 대표, 한채영 대표는 모두 신세계 그 쪽 출신인데 다 이명희 회장을 보좌하는 분들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이 남매 못 믿겠다 이런 시그널입니다. 그런 시그널이죠. 네, 물론 너희들은 손대. 이 위기는 내가 돌파할 거야. 이명희 회장의 그런 의지가 딱 드러난 인사고 거기다 이석구 대표까지 불러들였다. 또 이명희 그 올드맨을 옛날 체제 스탭들을 그렇죠. 불러들여서 이걸 위기를 박주영 돌파하겠다. 대표도 58년생이고 나이가 많으세요. 예. 이석구 49년생이고 올드맨들 다 불러들여서 이명희 회장 체제로 그러니까 다시 이명희 회장 체제로 완전 왔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정용진 부회장과 그 정유경 사장이 신임했던 많은 측근들은 다 물러났다 봐야 됩니다. 굉장한 파격이고요.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실적이죠. 그렇죠. 네, 실적이죠. 지금 지난해에는 연결 매출 30조 원에 영업이익 6,500억 정도 올려서 그나마 이것도 선방이냐 5% 영업이익이거든요. 5% 영업이익인데 애매하네요. 예, 실적은 최고치였는데 사실은 실속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표면적인 실적도 없었고 실속도 없었다. 둘 다 없었던.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에 보면 매출액은 14조 4천억인데 이게 전년 동기에 비해서 1.8% 늘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1.8%라는 게 왜 충격적이냐면 팬데믹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네. 끝났으면 좀 많이 올라와야 돼 그리고 기대를 했을 텐데. 신세계그룹은 아직 뭐 G마켓에서 인수하긴 했지만 온라인 유통보다는 오프라인 위주의 그렇죠. 유통이 주였기 때문에 전통 강자니까. 팬데믹이 끝났는데 1.8% 굉장히 퀘스천을 던졌는데 더 심각한 거는 이마트는 영 손실이 났습니다. 적자입니다. 390억. 이마트는? 네, 마이너스 394억이었어요. 신세계는 그나마 그 우리 명품 매장이 있어서 뭐 다행으로 해서 봤는데 신세계 역시 영업이익 14% 감소. 예. 그러니까 뭐 충격적이죠. 거기다가 그 정용진 부회장이 그동안 자기 체제라고 믿고 벌려왔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G마켓 이베이코리에 인수했죠. 그렇죠. 예. 3조. 3조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인수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 빌려서 그 어피니티 코리아라든지 다른 쪽에 돈을 빌려서 PF를 참시켜서 빌렸기 때문에 예. 인수 전까지 G마켓이 흑자였어요. 그런데 G마켓 영업 손실 났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 분명히 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상반기에 221억 마이너스 221억 났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팬데믹 또 전이면 끝나고. 온라인 마켓이 떴으니까 뭐 네. 했는데 팬데믹 끝나면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 둘 다 있는데 왜 둘 다 적자냐. 이 책임을 묻고 강희석 대표는 당연히 이제 제가 볼 때는 경질성 책임 물은 거고 여기다가 석닷컴도 마이너스 340억이에요. 아하. 왜냐하면 이게 더 중요한 이유가 지금 돈을 빌려서 인수를 했잖아요. 예. 그 인수할 때 그 옵션이 뭐냐면 IPO였어요. IPO. 상장시키려고. 네. 상향시켜야 또 투자한 쪽에서 엑시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아시겠지만 뭐 준로보틱스가 이번에 IPO를 해서 좀 흥행을 했지만 그런 거 외에는 지금 IPO 시장이 흥행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자난 기업 상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그나마 이제 회심의 카드로 지난 6월달에 그 이마트, G마켓, 석닷컴, 스타벅스, 신세계백화점 다 묶어서 뭐 통합 회원권, 네. 6월달 통합 멤버십 회원 출금했는데, 유니버셜 카드. 그렇죠. 예, 한번 출금했는데 네. 이게 지금 진통치 않아요. 진통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이 이명희 회장이 다시 복귀하게 만든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역대 다른 그룹들을 보면
퇴임했던 거의 퇴임하다시피 했던 명예회장들이 복귀하는 신호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LG그룹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예. 당시에 구본무 회장이 LG그룹을 이끌었을 때 당시 그 김상수 부회장이 막 이끌고 했을 그 당시에 시절이죠? 시절에 네. 갑자기 김상수 부회장을 경질을 시키고 남용 부회장 체제로 들어오는데 이 남용 부회장이 구자경 회장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조직이 완전히 또 조직을 바꾸면서 굉장한 큰 위기가 있었는데 이번 신세계도 저는 그러니까 명예회장 정도 되는 분이 다시 복귀를 해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 조직은 아마 상당 부분, 상당 기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만큼 위기의식을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면 이마트 강희석 대표가 사실은 뭐 정용진의 남자 이렇게 불릴 그렇죠. 정도로 측근이고 오른팔이고 뭐 이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네. 이분도 교체가 됐고 네. 이건 이 정도면 신세계 창사 이래 뭐 최대 인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신세계 그룹의 최대 위기가 왔다. 지금 유동성 이기고 오는데 지금 보시면 강희석 대표는 뭐 대개에서는 김용진의 남자, 왕의 남자라고 불리는 분이었죠. 예. 왜냐하면 그 강희석 대표의 성공 신화로 인해서 유통가에 외부 출신들이 굉장히 도입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유통가는 이제 원래 3대 유통가가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이었는데 그렇죠. 유통가는 오프라인 유통가는 전통적으로 외부 출신들이 절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만 대표이사가 되는 불문율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룰을 처음에 깬 분이 강희석 대표예요. 강희석 대표는 뭐 아시듯이 행시 출신으로 서울법대 나와서 그렇죠. 행시 출신으로 있다가 그 MBA를 하고 와서 네. 그 이베이 코리아, 그러니까 이베이 코리아가 아니고 저 베이넨 컴퍼니, 컨설팅 출신이거든요. 네. 강희석 대표가 큰 출신에 있다가 2019년도에 이제 이마트로 합류를 하면서 이마트 대표 굉장히 빠르게 예. 대표 이마트 지금 대표까지 하면서 벌리원들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 G마켓 인수, 이베이 코리아 인수도 장희석 대표 작품으로 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온라인 마켓 유통 같은 것도 강희석 대표로 아까 말씀드린 유니버셜 통합 회원권도 네. 강희석 대표 작품이었거든요. 아하. 근데 결국에는 실적이 그렇지 못했고 일단 그 결국에는 경질됐는데 대표 이제 이 자리를 차지한 분을 보면 일단 한채영 심 대표를 보면 65년생이세요. 네. 그리고 이분 이력을 보면 2001년도에 신세경영지원실 들어가서 경영지원실 경영기획관리 담당 전략실 경영지원본부 신세계 전략실 부사장 호텔리조트 대표 이명희 회장의 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이명희 회장의 비서같이 움직였던 분이에요. 다시 불러들여서 이 위기를 극복하라고 그러니까 보낸 정용진 거예요. 부회장이 택한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어머니인 이명희 회장이 내가 택한 사람 안 칠 거야. 넌 빠져. 라는 이 신호거든요. 그렇죠. 단체장 대표의 신임은 딱 그렇게 봐야 되고 뭐 신세계도 백화점도 사실 마찬가지죠. 네. 왜냐하면 박주영 대표 같은 경우도 그분 이력을 보면 박주영 대표도 신세계 센트럴시티 지금 대표이지만 59년생이시고 이분도 이력을 보면 거의 이명희 회장의 측근의 직원 거리에서 근무를 했던 이력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박주영 대표도 지금 신세계 지금 사전 벤치를 보면 제 차정호 대표가 원래 그 정유경 사장의 멘토였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저 차정호 대표, 신세계 전 대표도 임기를 다 못 채웠습니다. 못 채우고 물러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선 분이 손영식 대표인데 네. 물론 이제 삼성 공대 출신이죠. 그렇죠. 손영식 대표도 임기를 다 못 채웠어요. 손영식 대표 들었을 때만 해도 이 손영식 대표가 원래 그 MD 출신입니다. 그 머천다이징 출신. 상품 기획. 네, 머천다이징 출신인데 이분이 왜 이제 빨리 승진하고 대표까지 맡았느냐면 이 머천다이징 출신들이 명품샵 꾸미는데 되게 소질이 있어요. 그 기획한 분들이죠. 그렇죠. 그 신세계 백화점을 굉장히 하이엔드급 명품 레벨로 올리는 역할을 한 분이 이제 손영식 대표예요. 예. 사실 차정호 대표하고 같이 일을 많이 했었는데 예. 이분이 이제 그 역할 때문에 상품 본부장 하자마자 1년 만에 대표이사 사장 올랐거든요. 어허. 이분도 사실은
정유경 사장이 채권으로 뽑히고 키웠던 분인데 이분도 1년을 못 채우고 1년을 남겨두고 결국에는 경질시키고 이분보다 굉장히 나이 더 많은 59년생인 박주영 신세계 대표를 앉혔습니다. 이분은 원래 회계학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신세계에 입사할 때 인사과로 입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기획 담당하시고 아까 그 한채양 대표 거의 같은 일이에요. 나이는 많지만. 예, 예. 그리고 이마트 부분, 전략 부분, 지원 부분 맡으면서 그 이명희 회장의 채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집사 같은 일을 했던 분인데 앉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인사를 보면 아들인 정영진 부회장도 못 믿고 딸 정영진 회장의 신도 하지 않는 마찬가지네. 그냥 내 사람 안 치겠다는 거예요. 네. 결국 신세계가 이제 뭐 투톱 체제로 이제 가는 세대 교체를 선언한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빼기죠. 시간을 거슬러 가서 맞습니다. 이런 아주 강력한 수강력. 요즘 정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MZ 세대 같은. 하여튼 뭐 네. 잘하는 분이 뭐 위기를 극복하면 좋죠. 좋은데 이게 참 신세계로서는 참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 네. 너무 큰 인사를 해서 이제 오늘 다뤄보는 건데 이 이명희 회장이 이제 이 전면에 재등장하면서 신세계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이 초강수를 두게 될지 전략이 이제 궁금해지기도 한데 네. 이 특이한 게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사장 월급 아끼려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네. 겸직을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 겸직에는 어떤 분들이 있고 이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벌려놓은 일들을 추스릴 것이다. 겁니다. 이제 겸직을 많이 시켰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계열사를 많이 벌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사장의 특징은 많아졌죠. 어떤 식이냐면은 계열사들이. 이 남매긴 한데 사실 경쟁 관계였거든요. 예. 물론 이마트라는 거와 신세계라는 백화점이라는 좀 분류는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유통이었고 네. 일종의 그리고 이명희 회장이 지분을 항상 남매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예. 지금 지배 구조를 보면 예. 아들이라고 더 주지도 않았어요. 똑같이 나눠줬어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 이명희 회장이 이 남매를 경쟁시킨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네요. 경쟁시킨 겁니다. 이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을 벌립니다. 잘 보여야 되니까. 뭐 성과를 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뭔가 잘 일을 보여야 하는 것처럼 되니까. 보여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신세계 그룹 보면 신세계는 신세계대로 이마트는 이마트대로 일을 벌렸어요. 어떤 시너지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 처음에 6월 달에 그나마 통합 유니버셜 카드라는 게 나왔을 뿐이지 그 이전에는 별도 그룹처럼 움직였습니다. 인사도 별도 그룹으로 움직였고 예. 플레이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는 이마트대로 뭐 이마트 24도 만들고 그다음에 지마켓도 인수하고 그렇죠. 온오프라인을 쫙 벌렸고 신세계대로 따로 화장품 사업도 하고 패션 사업도 하면서 쭉 벌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벌린 일들을 지금 보니까 그 실속이 없었다. 라고 보여진 거고 그것을 이번에는 좀 정리를 하자는 지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겸직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채양 대표 같은 경우는 이마트와 이마트 24,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한번 관리해봐라. 라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주제가 있고 예. 신세계도 신세계 센트럴시티하고 신세계 백화점을 묶어서 별도로 하지 말고 이제는 벌리는 좀 정리해라. 정리하고 시너지 네. 좀 내보고. 그런 게 첫 번째 키워드로 본 것 같고 이번에 제가 이제 유심해서 봤던 거는 이석구 대표의 부활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올드맨이거든요. 이분 이력을 보면 신세계 그러니까 삼성물산으로 경영관리실에 있다가 재무 담당을 하시다가 조선호텔 대표를 2002년도에 하세요. 예. 그리고 2007년도에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하고 이번에 스타벅스 코리아 스타벅스의 지분을 또 인수하잖아요. 그렇죠. 역할을 많이 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석구 대표를 다시 불러들인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네. 이분도 이명희 회장의 최측근이라 볼 수 있는데 이분을 불러들였다는 거는 뭔가 또 한번 정리를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재무통이고 예. 구조조정을 좀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크게는 두 가지 키워드죠. 벌리는 일들을 좀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신세계 그룹이 재무주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캐시플로우가 신세계는 아시듯이 캐시카우 자체가
신세계 백화점하고 이마트밖에 없거든요. G마켓 적자죠. 그렇죠. 석닷금 적자죠. 예. 신세계건설 요즘 별 좋지 않습니다. 예. 신세계건설은 스타필더를 늘려가면서 사실은 거매출로 일으켰던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개밖에 없는데 지금 적자고 한쪽은 영입이익 줄고 재무 좋지 않아서 뭐 구조조정 뭐 이런 부분도 좀 점쳐지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번 인사에서 빠진 거는 온라인 쪽은 그 손을 대지 않았어요. 우선 온라인 쪽은 스타벅스하고 이 부분은 그나마 실적이 뭐 온라인 쪽은 아직 대안이 없는 것 같고 스타벅스는 그나마 이 중에 실적이 지금 가장 나은 것 같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빠져 있는 거는 온라인 쪽은 어떤 전략으로 펴질까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오프라인 쪽은 좀 정리 수준 들어가지 않겠나. 롯데 쇼핑이 지지난해에 대규모로 지점을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저는 이마트가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세계만의 문제가 아닌 게 지금 이런 유통 산업 전체적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전략을 이제 새로 정비할 시점이 왔어요. 근데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는 굉장히 장사도 온라인 중심으로 굉장히 오히려 뭐 잘 됐었고 이걸 한 3년 동안 지내고 나니까 체질이 그쪽에 좀 이게 고착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그럼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롯데나 뭐 다른 유통기업들도 이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빨리 세워서 같은 의미로 어떤 뭐 구조 개혁이라든가 인사를 파격적으로 단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다른 유통그룹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통가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신세계의 이걸 보니까 네, 신세계 실적과 그리고 신세계의 대규모 인사 때문에 유통가 전체가 사실 굉장히 술렁이고 남의 일은 있고요. 아니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유통그룹은 좀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변혁기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 유통그룹은 원래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외부 인사 전혀 들이지 않았어요.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보수적인 어떤 인사 굉장히 체제. 보수적이었고 유통가에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만 대표이사를 했었고 예. 그러다가 정용진 부회장이 처음으로 그 강희석 대표를 외부 출신을 외부 쭉 경우였고. 끌어들이면서 특히 그 컨설팅 펌 출신들을 끌어들이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많은 걸 움직였던 시행착오가 한 5년 있었다 저는 봐요. 근데 그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쿠팡의 돌풍이었죠, 사실은. 그렇죠. 이 쿠팡의 돌풍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걸 어떻게 대응하기 위해서 롯데도 움직였고 신세계가 제일 먼저 움직이고 롯데도 움직였는데 신세계는 그렇게 해서 1차는 성공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나왔던 결과고요. 예. 롯데는 이미 인사 참사가 있었죠. 예. 2년 전에. 그렇죠. 네. 굉장히 큰 참사가 기억납니다. 있었고 그때도 롯데가 처방 내린 것은 외부 인사의 발탁이었습니다. 특히 아까 그 삼성 출신들이 데리고 오거나 지금 현재 부회장도 외부 출신 데리고 오거나 이런 식으로 롯데는 방어를 했는데 지금 이분들도 3년이 다 돼갑니다. 그렇죠. 그죠? 성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보면 롯데는 더 사실은 리스크가 커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큰 외부적으로 보면 재계 순위가 밀렸어. 4위에서 5위로. 굉장히 큰 거죠. 재계 세율이 믿는 거고. 예. 그다음 롯데도 캐시카우가 뭐 롯데 건설발 시작해서 그러니까. 롯데 케미칼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면서 롯데도 지금 시종 등급이 계속 하향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룹들이. 그래서 이번에 지금 김상현 그 롯데 유통 전체 부회장하고 예. 정준호 롯데 쇼핑 대표하고 이분들이 거치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우려스럽다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바꿨는데 이제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지도 않고 특히 팬데믹이 됐는데도 오프라인 쪽에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온라인 쪽의 실패는 이미 롯데에서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실적으로 김상현 부회장을 데리고 왔고 예. 그다음에 정준호 롯데 쇼핑 대표를 데리고 왔는데 바꿨는데 지금 그조차도 지금 실적이 요나지가 않아서 롯데도 연말 인사를 좀 앞당기거나 좀 파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특히 롯데는 지금 또 하나의 변수가 그 신동빈 회장의 아들의 전면 등장입니다. 그랬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인사에 반영될까도 굉장히 관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 CJ나 현대도 좀 바뀐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CJ그룹도 지금 차입금 규모가 11조 5천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CJ제일제당, 예. 그다음에 CJ ENM 예. 실적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게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이제 이 부채뿐만 아니라 CGL 제1지당을 주축으로 한 식품 푸드 서비스 사업 매출이 계속 덩치는 커졌는데 여기서 실속이 없어요.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CJ가 상대적으로는 제일 낫지 않나 싶었는데 그렇죠. 마찬가지네요.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상반 2분기 영업이익이 3,446억이거든요. 예. 이게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거예요. 아이쿠. 예. 그래서 3, 4분기도 지금 실적이 요구를 하거든요. 예. 이 실적이면 여기도 손을 좀 대야 되겠네요. 손을 대야 될 가능성이 크고요. 예. 현대백화점은 보통 이제 11월 달 인사를 하거든요. 네. 11월 인사를 하는데 현대백화점은 그나마 이 유통 3사 중에서는 안정적이다. 현대백화점은 작년에도 계열사 대표 전체를 다 위임시켰거든요. 이번에도 또 현대백화점의 이 형제 그 정지선 회장하고 이 형제를 지금 계열 분리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지배구조 그렇죠. 조금 변경해 보면. 예. 이게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큰 변화는 현대백화점은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지금 대기하고 있는 나머지 동사들의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유통가에서 외부 출신들이 대거 영입됐는데 예. 이분들이 어떻게 될까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네요. 일단 강식 대표가 경질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롯데도 지금 다 외부 출신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재계 전체에 외부 영입 출신들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관심이 일단 있거든요. 그 일단 바람직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쿠팡에 대응을 한다고 여러 가지 액션을 취했는데 지금 굉장히 다들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액션을 뭘로 취할까가 굉장히 또 관심 포인트예요. 특히 신세계와 롯데가 쿠팡에 대응하는 다음 넥스트 대응은 뭘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되게 가고 있습니다.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좀 약간 조금 거칠게 얘기를 하면 어른들이 자식들한테 물려줘서 잘하나 이렇게 보는 시기잖아, 솔직히. 근데 해보니 이게 용병술이 후진 거죠. 예? 용병술이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비켜봐. 야,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아. 거기는 이런 사람들을 쓰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뭔가를 보여주는 회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뭐 어떤 과정이라고 봐야 되죠.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 2세들이 뭐 이명희 회장, 2세 정용진 부회장이나 정용 회장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 경험도 아니 그래도 부모 마음에 드는 자식이 그렇죠. 없어요. 경험도 이 정도면 뭐 이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렇죠. 경력을 나이가 가지고 지금 있어요. 많은데. 그렇죠. 그런데도 이명희 회장이 그렇게 나섰다는 거는 뭔가 단단히 뭔가 잘못됐다고 밖에 말을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나이에 다시 복귀를 해서 자기 사람을 앉혔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서 그렇죠. 저는 뭐 이게 혁신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첫 번째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인사가 혁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혁신보다는 뭐 과거로에 일단 회귀를 해보고. 예, 회귀를 해보고 굉장히 정리하고 굉장히 큰 광풍이 불 거다. 근데 그 광풍이 혁신으로 이어지면 좋은데 올드맨들의 복귀는 덜덜 혁신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지킬 수는 있을지언정 혁신이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롯데그룹도 한데 기업 내부적으로 사실은 사정들이 좀 있어요. 롯데그룹 아까 말씀하신 롯데나 이 저 신세계 쪽은 이제 자금이 조금 위험하고 특히 네. 롯데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미 네. 그죠? 근데 현대나 이쪽은 좀 아니고 네. 여기에 따라서 인사의 어떤 결이라든가 코드가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렇죠. 신세계는 너무 많이 벌려놓은 일들을 좀 추스려야 될 필요가 있고 롯데는 주력을 바꾸려고 하는 이 찰나에 롯데쇼핑이 원래 주력이었는데 롯데케미칼로 주력을 바꾸려고 하는 이 그룹 전체의 변화에서 롯데쇼핑을 어떻게 좀 이렇게 유지하면서 건전해나갈까가 핵심이라서 잘 보면 현대백화점이 좀 특이한 거예요. 유통품 중에. 그러네요. 유일하게 온라인을 증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오프라인을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예. 더 서울현대라든지 더서울. 예, 판교에 있는 그렇죠.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보면 예. 이런 시국에 오히려 반대의 노선을 걷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사실 그게 더 통해요. 더 솔직히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더 각인이 됐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유통사들의 변신은 정답은 크게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자기들이 잘하는 거에 더 강점을 강화시키는 거지 뭐 새로운
나타났다고 해서 거기에 좌지우지 되면서 이런 혼란을 겪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저는 좀 방점을 찍고 인사를 하거나 혁신의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일단 지금 이제 일단 2세, 3세 경영진들에 대한 이 자체적인 평가가 네. 지금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시는데 맞습니다. 계속 좀 이 소식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